아이고 하하하. 흑 하하하. 갓난아이를 안고 들어온 시댁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는 배를 부여잡고 눈물까지 쏙 빼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아니, 이 미친년이 단단히 돌았나? 어디서 어른 앞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지랄이야.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숨이 넘어가게 웃느라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야, 너의 못나는 성녀잖아. 그러니까 이 핏덩이나 평생 내 자식처럼 키워. 우리가 밖에서 불쌍해서 입양해 왔으니까 감지덕지 엎드려 절하고 키우란 말이야. 알아들어? 남편이 손가락질을 하며 뻔뻔하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도 계속 실실 웃어대는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팔뚝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제가 쫓겨날까봐 겁먹더니 결국 충격받아서 단단히 미쳐버렸구나. 쯧쯧. 하지만 이 집구석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숨 넘어가게 웃었는지 말이죠. 며느리의 시선은 시어머니가 안고 있는 갓난아이의 귀 뒤쪽에 딱 꽂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진 흉측한 붉은 점. 어머님, 당신 아들 씨 없는 수박인 거 모르시죠? 저 애가 어떤 깡패놈 핏줄인지 아시면 기절하실 텐데. 그 붉은 점 하나가 돈 많다고 유세 떨던 이 집안 전체를 아주 바닥까지 무너뜨릴 결정적인 열쇠라는 사실을요. 남편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모르는 끔찍한 비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잠든 새벽 안방 구석에 조용히 도청기를 설치하는 며느리의 손끝까지. 과연 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저택의 거실. 윤지수는 무릎을 꿇은 채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손끝이 부르트도록 걸레질을 하는 동안 저택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흘렀죠. 그때 현관문이 벼락치듯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남편 강민호가 성큼 들어섰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 박 여사가 강보에 싼 갓난아이를 안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걸레를 쥔 채 고개를 들었어요. 애 안고 뭐하는 짓이야? 지수가 무릎걸음으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아이를 고쳐 안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뭐하는 짓이라니? 이 집안대 이을 귀한 핏줄을 데려온 거지. 박 여사가 지수 앞으로 바싹 다가와 아이를 들이밀었습니다. 5년이야 5년. 씨 하나 못 받는 며느리가 무슨 큰 소리를 쳐.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밖에서 훌륭한 씨 받아다 입양해 왔으니까 넌 그저 감사하고 무릎이나 꿇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엄마 말 못 들었어. 감사 인사 올리라잖아. 민호가 턱짓을 하며 지수를 내려다봤죠. 지수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핏덩이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박 여사가 우쭐한 얼굴로 강보를 살짝 젖혔습니다. 봐라. 이목구비가 얼마나 훤한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수의 눈이 아이의 오른쪽 귀 뒤에 딱 멈췄습니다. 거기 붉은 별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지수의 숨이 한순간 턱 막혔어요. 그 점을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민호의 회사 앞을 서성이던 여자. 지수를 노려보던 그 여자의 목덜미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크기도 모양도 소름 끼치게 똑같았습니다. 지수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지수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배를 움켜쥐고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거실이 떠나가라 웃어대는 지수를 보며 박 여사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얘가 왜 이래. 민호도 팔짱을 풀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수야. 야, 윤지수. 지수는 웃음을 멈추질 못했어요.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계속 웃었죠. 기가 막혔던 겁니다. 이 여자들이, 이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패를 쥐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말이에요. 지수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서재를 청소하던 어느 오후, 책상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던 병원 봉투 하나, 그 안엔 민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죠. 민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것도 3년 전에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어요. 지수는 그 종이를 몰래 복사해 은행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민호는 지금 자기 몸 상태도 모르고 있었어요. 밖에서 씨를 뿌렸다 착각하며 아이까지 데려온 겁니다. 지수의 웃음이 잦아들 무렵 박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것이 결국 실성을 했구나. 애 못 낳는 게 한이 돼서. 박 여사가 혀를 차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가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실성한 여자가 안방을 어떻게 써. 당장 짐 싸. 민호는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지수의 옷가지를 마구 끄집어냈습니다. 옷장 속 물건들이 복도로 우수수 쏟아졌어요. 지하 창고방으로 옮겨. 오늘부터 거기가 내 방이야. 지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 물건들을 조용히 주워 담았죠. 입가엔 아직도 옅은 웃음이 남아 있었어요. 박 여사가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했던 모양입니다. 제 눈빛이 왜 저래. 소름 끼치게. 박 여사가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어요. 지수는 짐 보따리를 들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죠. 어머니, 왜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 아이 참 곱네요. 지수가 나직이 말하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등을 오싹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하 창고방은 곰팡내가 진동했습니다. 지수는 낡은 침대에 짐을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박 여사가 새 며느리 자리를 굳히려는 듯 아이를 돌볼 보모를 드리겠다고 나섰죠. 다음 날 아침 저택 현관에 낯익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목덜미에 붉은 점이 박힌 그 여자였어요. 오유라. 민호의 회사 앞을 서성이던 바로 그 여자가 이제는 입주보모라는 이름표를 달고 저택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유라는 현관에 서서 지수를 힐끗 쳐다봤어요.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니,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유라가 웃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수는 대꾸 없이 걸레를 짜고 있었어요. 유라는 안방으로 곧장 들어가 가장 넓은 옷방을 차지했습니다. 지수가 아끼던 옷과 가방들을 제 것처럼 꺼내 걸치기 시작했죠.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지수는 그 광경을 창고방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끝이 근질거렸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린 지수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몰래 사둔 아주 작은 기계들이었어요. 지수는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올라갔습니다. 샹들리에 틈새에 하나, 안방 침대 밑에 하나, 민호의 서재 책장 사이에 또 하나. 지수는 손바닥만 한 기계들을 하나하나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었어요. 그러곤 다시 지하로 내려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지수가 낮게 혼잣말을 뱉었어요. 이제 실컷 떠들어봐. 다 들어줄 테니까. 창고방 작은 창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아주 편안한 얼굴이었죠. 유라가 저택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낮에는 보모 행세, 밤에는 안주인 행세. 유라는 그 두 얼굴을 능청스럽게 오갔죠. 지수는 지하 창고방에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서재에서 오가는 소리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무렵 안방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지수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자기 애 엄마 노릇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참아. 아버지 유언장만 정리되면 다 끝나. 그 늙은이 언제 죽는데. 답답해 죽겠네, 진짜. 유라가 이불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조심해. 그 늙은이 손에 수백억이 걸려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우리 애를 친손자로만 올리면 그 돈 다 우리 거야. 지수의 손끝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이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라 떠들면서 뒤로는 친손자로 둔갑시킬 셈이었던 겁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을 감쪽같이 속일 작정이었죠. 지수는 이어폰을 뽑고 침대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뜨겁게 뛰었지만 얼굴은 얼음장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택 2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였죠. 강 회장이 서재에서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진 겁니다. 박 여사의 비명이 저택을 흔들었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 민호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뭐해, 빨리 차대. 병원 가야 돼.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강 회장은 들것에 실려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졌죠. 의사들이 오가고 가족들이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강 회장은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어요. 박 여사는 그 와중에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이대로 잘못되기 전에 상속 정리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박 여사가 지수를 거실로 불렀어요. 탁자 위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박 여사가 손가락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지수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지수 앞으로 밀었어요. 이혼 서류다. 내일 아침에 법원 가서 도장 찍어. 지수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깨끗하게 갈라서는 종이였어요. 위자료도 없이요. 지수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무슨, 시도 못 받는 게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싫다고 하면 내 친정식당 그날로 문 닫게 만든다. 박 여사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지수의 부모가 조그맣게 꾸려가는 밥집, 그걸 볼모로 잡겠다는 협박이었죠. 지수는 잠시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러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인주를 묻혀 서류 위에 꾹 눌렀죠. 박 여사의 입가에 흡족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래,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그런데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모으고 다소곳이 앉은 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뭘?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며느리가 다음날 아침에 법원 들락거리면서 이혼 도장 찍었다고. 지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 소문이 회사에 돌면 어떻게 될까요? 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버님 회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지수가 나직이 이어갔어요. 주식이 어떻게 되고 가문 체면이 어떻게 될지. 지수가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건 박 여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었거든요. 바깥 사람들 시선, 회사 안팎의 소문. 그 앞에서 박 여사는 늘 약해졌습니다. 어머니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수가 눈을 내리깔며 덧붙였어요. 아버님 상 다 치르고 나서 조용히 정리하는 게 가문에도 낫지 않을까요? 박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만 노려봤습니다. 손톱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죠.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다. 박 여사가 서류를 도로 챙기며 중얼거렸어요. 장례 끝날 때까지만 미룬다. 그 후엔 얄짤없어. 네, 어머니.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시간을 벌었다는 안도가 스쳤어요. 박 여사가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지수는 다시 지하로 내려가 화면을 켰어요. 서재 쪽 화면에 민호가 잡혔습니다. 민호는 낯선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지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민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든 줄 테니까 우리 애랑 나랑 친자로 딱 나오게 해. 지수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민호가 봉투 하나를 남자에게 건네는 장면까지 또렷하게 찍혔죠. 지수는 그 화면을 저장 버튼으로 눌러두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실컷 만들어봐라. 지수가 화면을 끄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가짜 서류가 진짜를 이길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 창고방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렸어요. 지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선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강 회장이 병원에 누운 지 여러 날이 흘렀어요. 저택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죠. 민호는 서류 조작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검사지 하나만 손에 쥐면 수백억이 굴러 들어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지수가 장을 보고 저택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죠.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어둑한 담벼락 아래 유라가 웬 남자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온몸에 요란한 그림이 새겨진 험상궂은 사내였어요.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유라의 팔을 우악스레 잡고 있었죠. 이거 나. 사람들 봐. 유라가 몸을 비틀며 낮게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유라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조용히 해. 오래간만이다, 오유라. 남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서늘했습니다. 지수는 얼른 주머니에서 손전화를 꺼냈어요. 녹음 단추를 누르고 숨을 죽였죠. 내가 안에서 썩는 동안 넌 팔자 폈더라.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 돈 들고 튀어서 재벌집에 눌러 앉았어. 무슨 소리야? 나 그런 돈 없어. 유라가 발버둥을 쳤어요. 없긴 뭐가 없어. 당장 5억 내놔. 남자가 유라의 목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안 그러면 그 집에 다 까발린다. 애 아빠가 누군지.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획 돌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남자의 옆얼굴을 비췄죠. 지수의 눈이 남자의 귀 뒤에 딱 멈췄습니다. 거기 붉은 별 모양의 점이 박혀 있었어요. 강보에 쌓여있던 그 핏덩이의 귀 뒤와 소름 끼치게 똑같았죠. 지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전히 맞아떨어졌어요. 저 아이의 진짜 아비는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사내, 온몸에 그림을 새긴 전과자였던 거예요. 유라는 저 남자의 씨를 뱃속에 품은 채 민호에게 들러붙은 거고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이 끊기지 않게 손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 아니면 그 애 데리고 사라지든가. 남자가 유라를 밀치며 침을 뱉었어요. 사흘 준다. 사흘 안에 돈 안 만들면 그 집 초인종 누른다. 남자는 다리를 절뚝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라는 담벼락에 기대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지수는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전봇대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곤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저택으로 향했죠.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곧장 지하 창고방으로 내려갔어요. 녹음된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지수는 그 소리를 멀리 있는 저장고에 안전하게 올려두었어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꺼낼 패였거든요. 며칠 뒤 저택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유라 쪽이 이상했어요. 유라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저택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 남자가 언제 초인종을 누를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던 거죠. 지수는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안방 화면에 유라가 잡혔어요. 유라가 발소리를 죽이고 박 여사의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유라는 박 여사가 곤히 잠든 틈을 노렸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뒤 작은 금고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하나하나 맞췄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엔 번쩍이는 금붙이와 감나가는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유라는 그것들을 제 가방에 정신없이 쓸어 담았습니다. 지수는 그 모든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봤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화면 앞에서 조용히 팔짱을 꼈어요. 그래, 더 크게 버려.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지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라의 죄가 클수록 지수의 패는 두꺼워지는 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지수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어요. 쓰레기통을 뒤져 그 남자가 버린 담배꽁초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레 집어 작은 봉지에 담았죠. 그러곤 아이가 물고 다니던 젖꼭지도 몰래 챙겼어요. 지수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멀리 있는 검사기관으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피가 같은지 아닌지 그 종이 한 장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봉투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수의 손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죠. 강 회장님이 잠깐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수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병실에 닿아야 했거든요. 지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내달렸어요.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죠. 병원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 앞에 선 지수는 크게 숨을 골랐어요. 문 안쪽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그 문을 밀고 들어섰죠. 중환자실 안은 서늘했어요. 강 회장은 여러 관을 몸에 단 채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가가자 강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죠. 지수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어요. 지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지수가 강 회장의 마른 손을 감싸 쥐었어요. 강 회장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나 걱정하는 사람이 너 하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지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낼 수 없었거든요. 아버님, 정신 붙잡고 제 말 들으셔야 해요. 지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수에게 고정됐어요. 민호가 밖에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안다. 새 손자라고 내 어미가 그러더구나. 강 회장이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아이 민호 자식이 아니에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민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3년 전에 이미 그렇게 나왔어요. 지수의 말에 강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오유라라는 여자가 밖에서 다른 남자 씨를 뱃속에 품고 들어온 거예요. 지수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남자 몸에 그림 새긴 험한 사람이에요. 감옥까지 다녀온. 강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기계에서 삐소리가 빨라졌어요. 이 이놈들이 내 평생을 뭘로 보고. 강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지수가 강 회장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어요.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수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걸 그 더러운 것들한테 줄 수는 없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침대 옆 단추를 눌렀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강 회장의 오랜 벗이자 회사 일을 도맡아온 김 변호사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김 변호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강 회장이 김 변호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김 변호사 유언장을 고쳐야겠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부르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적게. 강 회장은 힘겹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 회장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지수는 두 손을 모은 채 그 곁을 지켰습니다. 이윽고 강 회장이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강 회장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이 집안 네가 바로 세워라. 아버님, 지수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우는 거 아니다. 너는 강한 사람이야. 강 회장이 지수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여사와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여보, 정신 차렸다면서. 박 여사가 침대로 달려들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민호예요. 민호가 눈물을 짜내며 침대를 붙잡았습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을 힐끗 보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박 여사가 김 변호사를 발견하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 변호사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조용히 갈무리하며 대답했어요. 박 여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 회장의 손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기계에서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여보, 여보. 박 여사가 강 회장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눈 떠봐. 민호가 소리쳤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몇 걸음 물러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강 회장은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강 회장의 장례가 크게 치러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녀갔죠. 박 여사와 민호는 손님을 맞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뜸해지자 두 사람의 얼굴은 금세 달라졌어요. 빈소 한쪽에서 회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재산 이야기를 나눴죠. 유라는 아이에게 검은 옷을 입혀 안고 다녔습니다. 친척들 사이를 돌며 새 안주인 행세를 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빈소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장례 마지막 날이었어요. 지수 앞으로 빠른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멀리 있는 검사기관에서 온 봉투였죠. 지수는 사람들 없는 복도로 나가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 위엔 딱 한 줄,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피가 같은 핏줄이라는 결과였죠. 그 남자와 아이가 틀림없는 부자지간이라는 종이였어요. 지수는 종이를 접어 검은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민호의 병원 종이도 그 옆에 나란히 넣었죠. 지수가 가방을 닫으며 낮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다 모였네. 지수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장례가 끝나고 이틀 뒤였어요.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회사의 높은 사람들과 친척들이 커다란 회의실로 모여들었죠. 기다란 탁자 주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박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장 값비싼 옷을 걸치고 유라와 민호를 양옆에 세운 채였어요. 박 여사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자, 다들 보세요. 우리 집안대 이을 귀한 손자예요. 박 여사가 자랑하듯 아이를 흔들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회의실 가장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낡은 검은 옷차림에 무릎 위엔 검은 가방 하나를 올려둔 채였죠. 아무도 지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 회장님의 유언을 읽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뜯었습니다.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회사의 지분과 모든 재산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강민호의 피를 이어받은 친손자에게만 물려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 여사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 아들이요. 민호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돈을 주고 만든 가짜 검사지였죠. 보세요. 저랑 이해가 친자로 딱 나왔잖아요. 민호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어요. 박 여사가 지수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됐지. 저 쓸모없는 것 당장 끌어내요. 박 여사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건장한 사내들이 지수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김 변호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 경호원들이 우뚝 멈춰섰어요. 유언장엔 마지막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종이를 넘겼습니다. 회의실 벽 화면에 그 글씨가 크게 떠올랐어요. 사람들의 눈이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만약 친손자라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든 재산은 며느리 윤지수에게 돌아간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지수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검은 가방을 들고 탁자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쏠렸어요. 지수가 가방을 열고 첫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3년 전 병원에서 나온 종이에요. 지수가 종이를 김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곧 화면에 그 내용이 큼직하게 떠올랐어요. 민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민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종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가짜야. 누가 조작한 거야?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3년 전이면 너 병원 다녀온 거 나도 기억해.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화면 속 제 이름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수에게 달려들 듯 했어요. 인연이 감히. 바로 그 순간 지수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저 아이랑 진짜 아빠 검사 결과예요.
지수가 종이를 탁자 위에 펼쳐 놓았어요. 거기엔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몸에 그림 새긴 감옥까지 다녀온 그 사내였죠. 두 사람의 피가 틀림없는 부자지간이라는 결과였어요. 유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으려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유라가 넋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지수는 마지막으로 작은 저장 장치를 김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곧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한밤중 유라가 박 여사의 금고를 여는 장면이었죠. 금부치를 가방에 쓸어 담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박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애지중지 안고 다닌 그 아이가 하필 세상에서 가장 꺼리던 사내의 핏줄이라니. 박 여사가 목을 부여잡고 휘청거렸어요. 박 여사가 붉은 것을 울컥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놀라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내 민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민호가 몸을 돌려 유라에게 달려들었어요. 너 2년 나를 속였어. 이 집 돈 보고 나한테 붙은 거였어. 민호가 유라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친척들이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에이, 꼴도 보기 싫다. 저런 것들한테 회사 넘어갈 뻔했네.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지수만이 고요하게 서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지수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며느님이십니다. 지수가 펜을 들었어요. 그러곤 서류 위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지수 세 글자였죠. 곧이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쓰러진 박 여사가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유라의 멱살을 쥐고 놓지 않던 민호도 붙들려 끌려나갔죠. 그 소란 속에서 유라만이 슬그머니 몸을 뺐어요. 깨진 창틈으로 빠져나가 맨발로 뒷골목을 내달렸습니다. 지수는 창가로 걸어가 멀어지는 유라의 뒷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유언장이 열린 그날 이후 사흘이 흘렀어요. 유라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여관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좁은 방에서 유라는 이를 갈았죠. 모든 걸 빼앗아간 지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유라는 낡은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한참 신호음이 울린 뒤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구야? 몸에 그림 새긴 그 사내 태준이었습니다. 나야. 오유라. 유라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배신자년이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태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돈 벌리라나 물어왔어. 아주 큰 거. 유라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 집 며느리가 수백억을 다 가져갔어. 윤지수라는 여자야. 그래서 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만 잡으면 돼. 겁줘서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 찍게 만들면. 유라가 침을 삼켰어요. 성공하면 100억. 반은 내 거야. 한동안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빚에 쫓기던 태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좋아. 언제 어디로 가면 돼?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새 회사 일을 마치고 늦게 숙소로 돌아왔어요.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조용했죠. 지수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쳤어요. 억센 손이 지수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지수는 몇 번 버둥거리다 이내 축 늘어졌어요. 태준이 지수를 어깨에 들쳐매고 훔친 차에 실었습니다. 차는 인적 없는 교회의 폐공장으로 내달렸죠. 지수가 눈을 떴을 땐 온몸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앞엔 유라가 쇠막대를 든 채 서 있었어요. 정신 들어. 윤지수. 유라가 지수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지수의 입가가 터져 붉은 것이 흘렀어요. 내 인생 망친 데가 지금부터 치러야지. 유라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태준이 시퍼런 칼을 지수의 턱 밑에 들이댔어요. 여기 도장 찍어. 순순히 찍으면 목숨은 붙여줄게. 태준이 종이 한 장을 지수 앞에 흔들었습니다. 재산을 다 넘긴다는 각서였죠. 그런데 지수는 겁먹기는커녕 피식 웃었어요. 종이 쪼가리 하나로 그 돈이 넘어갈 것 같아. 지수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진작 나눠 가졌겠지. 지수가 입안에 고인 피를 유라의 얼굴에 뱉었어요. 유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죽으려고. 유라가 쇠막대를 치켜들었어요. 그때 지수가 태준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유라한테 얼마나 받았어? 태준의 손이 멈칫했어요. 3천만 원 받았지. 근데 유라가 챙긴 돈은 그게 다가 아니야. 지수가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 몰래 빼돌린 돈이 수억이야. 혼자 튈 준비 다 해놨어. 태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금고 털어서 챙긴 거 당신한텐 쥐꼬리만큼 주고 나머지는 다 감춰놨다고. 지수가 또박또박 짚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라를 봤어요. 너 사실이야. 전현 말을 믿어. 지금 이간질하는 거잖아. 유라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은 이미 붉게 뒤집혀 있었어요. 내가 안에서 썩는 동안 너 혼자 배 불렸구나. 태준이 칼끝을 유라에게 돌렸습니다. 돈 어디 숨겼어? 당장 내놔. 진짜 없어. 전현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유라가 뒷걸음질 쳤어요. 태준이 유라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을 구르며 엉겨붙었어요. 쇠막대가 나뒹굴고 고함이 폐공장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틈이었어요. 지수가 의자 뒤로 묶인 손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구두 구반 쪽 아주 작은 단추 하나를 손끝으로 더듬었죠. 지수는 그 단추를 3번 꾹꾹 눌렀어요. 김 변호사 쪽으로 위치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물고 뜯는 동안 지수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어요. 유라가 쇠막대를 다시 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폐공장의 커다란 철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졌어요. 번쩍이는 불빛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차와 김 변호사가 보낸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움직이지 마. 붉은 빗점 여러 개가 태준의 가슴을 겨눴습니다. 태준이 칼을 휘두르며 발버둥 쳤어요. 곧 전기 충격을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죠. 유라는 뒷문으로 기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을 지키던 여경들에게 팔이 꺾인 채 붙잡혔어요. 이거 나. 유라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지수의 묶인 줄을 풀었어요. 지수는 손목을 문지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죠. 당신들 다시는 햇빛 못 볼 거야. 지수가 낮게 말했어요. 터진 입가엔 여전히 옅은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붉은 불빛이 번쩍이는 공장 마당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이 납치극마저 처음부터 저들을 완전히 끝장낼 덫이었던 겁니다. 폐공장의 밤이 지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어요. 유라와 태준은 법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납치에 강도에 온갖 죄가 얹혔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유라에겐 15년, 태준에겐 20년. 두 사람은 그 길로 각각 다른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유 원장을 속이려 한 죄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 와중에 다시 몸이 쓰러졌죠. 하지만 이제 박 여사에겐 병원비 낼 돈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지수에게 넘어갔으니까요. 박 여사는 냉방도 안 되는 큰 방으로 밀려났어요. 민호는 지수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민호가 제 손으로 도장 찍은 이혼 서류가 발목을 잡았어요. 밖에서 저지른 일들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소송에서 졌어요. 회사 사람들은 민호를 완전히 내쳤습니다. 대표 자리는커녕 말단 직원 자리에도 두지 않았죠. 민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갈 곳이 없어진 민호가 찾아간 곳은 지수의 친정이었습니다. 지수 부모가 조그맣게 꾸리던 밥집이었죠. 민호가 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렸어요. 어디서 뻔뻔하게. 썩 꺼져. 지수 아버지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호는 소금을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그 무렵 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남긴 뜻을 받들어 큰 살림을 시작했죠.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아이를 못 가진 부부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곳을 세운 겁니다. 지수는 그곳의 대표 자리에 올랐어요. 새 살림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눈부신 흰옷을 차려입고 단상에 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수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숨죽여 살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하지만 이젠 저와 같은 사람들 손을 잡아주려 합니다.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낡은 국밥집 한 구석이었어요. 민호가 찌그러진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엔 화사하게 웃는 지수가 있었죠. 민호가 소주병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게 내 마누라였다고. 민호가 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봐, 손님. 여기서 이러면 곤란해. 국밥집 주인이 민호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내던졌어요. 민호는 겨울비 내리는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무료 급식소줄에 서 있었어요. 한때 수백억을 주무르던 안주인이었죠. 지금은 밥 한 그릇 얻으려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박 여사는 밤마다 가슴을 쳤어요. 쫓아낸 며느리가 세상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수는 제 이름을 건 큰 병원을 세웠어요. 준공식 날 지수가 손수 리본을 잘랐습니다. 이제 지수는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는 사람이 됐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수는 김 변호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역 앞 광장을 지날 때였죠. 지수의 눈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왔어요. 폐지를 줍던 남자가 다른 노숙자와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때에 전 옷을 걸친 그 남자는 민호였어요. 박스 하나를 두고 서로 밀치고 욕을 퍼붓고 있었죠. 민호 옆엔 바퀴 빠진 휠체어에 앉은 박 여사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지팡이로 민호의 등을 내리치며 악을 썼어요. 이 못난 놈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엄마가 사고 친 거잖아. 왜 나한테 그래?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진창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신호에 걸려 차가 잠시 멈춘 사이였습니다. 폐지를 줍던 민호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번쩍이는 차 뒷자리에 앉은 지수와 딱 눈이 마주쳤죠. 민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몸을 숨기려다 그만 진창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김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수가 창밖을 보며 옅게 웃었어요. 이제 저 사람들 제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강 회장의 무덤을 홀로 찾았어요. 지수가 무덤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놨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켰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흩어졌어요. 회사도 이 집안도 제가 바로 세웠습니다. 지수가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지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어요. 지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의 새 삶이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이었어요. 멀리 떨어진 어느 여성 교도소, 난방도 시원찮은 서늘한 방으로 세 사람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반쯤 새고 얼굴엔 병색이 완연한 여자였죠. 바로 박 여사였어요. 병원에서 쫓겨난 뒤 길바닥을 떠돌다 끝내 가게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박 여사가 눈치를 보며 구석에 자리를 잡으려 했어요.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거긴 내 자리야. 눈깔이 삐었어. 여자 하나가 박 여사의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박 여사가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노려보는 그 얼굴은 유라였어요. 너. 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필 여기서 만나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유라가 이를 갈며 박 여사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신이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나 끌어들였잖아. 유라가 박 여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 인생 망친 게 누군데? 박 여사도 지지 않고 유라의 얼굴을 핥히었어요. 두 사람은 방바닥을 구르며 엉겨붙었습니다. 비명과 욕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보다 못한 방장이 두 사람을 잡아 떼어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난리야. 방장이 두 사람을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둘이 화장실 변기, 오늘 밤새 닦아? 칫솔 하나로. 방장의 서슬에 두 사람은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한때 수백억을 주무르던 안주인과 재벌집 안방을 꿈꾸던 여자. 두 사람이 나란히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퀴퀴한 냄새 나는 변기를 닦으며 헛구역질을 삼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둘은 서로를 흘겼어요.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됐어. 유라가 칫솔을 휘두르며 쏘아붙였습니다. 주둥이 닥쳐.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박 여사가 구정물을 유라에게 튕겼어요. 두 사람은 또다시 칫솔을 들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던 교도관이 쇠창살을 쾅 내리쳤어요. 조용히 안 해. 둘 다 독방 가고 싶어?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겁먹은 얼굴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불이 꺼진 방 안엔 찬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얼음장 같은 바닥에 웅크린 채 뼈마디가 쑤셨어요. 문득 지수가 매일 밤 데워주던 따뜻한 아랫목이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박 여사가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옆자리 유라도 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졌죠. 그때 그냥 도망치지 말걸. 유라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를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진 아니었을 테니까요. 멀리 다른 교도소에 갇힌 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유라를 향한 원망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주저앉은 거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교도소 복도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지수가 세운 병원과 살림터가 화면에 비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수 덕분에 새 삶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박 여사와 유라는 그 화면을 보며 귀를 틀어막았어요. 저거 꺼버려. 유라가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지수는 그저 잔잔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몸부림 따윈 이제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 웃음이 두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누가 때린 것도 아니었어요. 두 사람을 이 자리로 끌고 온 건 다름 아닌 자기들 욕심이었죠. 한편 유라가 낳았던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지수가 세운 안전한 보육원으로 옮겨졌어요. 핏줄에 얽힌 어두운 그늘을 벗고 새 손길 아래 자라게 됐습니다. 지수는 그 아이의 앞날까지 조용히 살펴주었어요. 죄는 어른들 몫이지 갓난아이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살림터 마당에 선 채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내일 장학금 주는 날이에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지수가 서류를 받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지수의 얼굴엔 이제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한때 지하 창고방에서 걸레를 짜던 그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지수가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이 따뜻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지수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살림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지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걸레를 짜던 며느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지수는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모든 거짓을 이기는 날, 지수는 빼앗겼던 자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게 되었죠. 반면 핏줄과 재산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던 그 손길은 결국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둔 셈입니다.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당장 소리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요. 하지만 지수처럼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제 길을 걷다 보면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견디고 계신 여러분의 정직함이 언젠가 가장 환한 빛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